우선은 저희가 김선호 작가님 한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이고 작은 형제의 수사였으며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부산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 사립유석초등학교 인성부장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에 KBS 1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에서 마음이 자라는 교실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고 또 교육 칼럼니스트로서 한겨레 신문에 기고 중이시며 최근 유튜브 채널 김선호의 초등사이다를 통해서 초등학부모가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작가 소개를 했고요. 우리 옆에 계신 김선호 작가님이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랜만에 인천에 내려왔고요. 또 아주 오랜만도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강연이 있는 줄 알고 지난주에 왔다가 한 주 뒤라는 걸 이제 착각을 해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통 스케줄을 잊은 적이 없는데 왜 지난주에 왔을까? 도대체 왜 왔지? 일단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제 고향이 인천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간석동에서 살았어요. 남동 간석동에서 살았고 고향에 좀 빨리 오고 싶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강연을 하고 싶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차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은 강연들이 취소됐었고 이제 온라인 강연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무언가 다시 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 주를 좀 빨리 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한 10분, 4분 같이 함께 하실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한 화면에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강연에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뭐 괜찮으시다면 화면을 얼굴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뭐 눈도 마주치면서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자존감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이 있을 거고요. 보통 제가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을 할 때는 어떤 강연 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대화법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자존감도 있고 뭐 창의력 관련돼서도 있고 어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에도 꼭 서두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들으셔도 강연 여러분들 오신 거 이제 충분히 성공하셨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초등 땡땡 교육은 30과 175다라고 화면에 나왔을 겁니다. 예, 여기서 땡땡 교육이라는 건 그냥 초등 모든 교육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30이라는 숫자와 175라는 숫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아직 줌에 잘 익숙치 않으셔서 음을 열어놓으신 채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혹시 약간 강연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음속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30과 175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75부터 가겠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음속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175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초등교육에서 175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음소거 해제하실 생각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까지 눈을 마주치시던 한 세 분도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5라는 숫자는요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법정 수업 시수라는 수업 일수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 수업 일수가 있는데 이것이 190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년에 무조건 190일은 학교를 나가야 그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승급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190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192일 정도를 학교 가는 날로 잡습니다. 혹시 뭐 천재지변으로 학교가 문을 하루 이틀 못 열어도 아이들이 190일 이상 학교를 올 수 있게끔 그래야 다음 학년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365에서 191을 빼면 아까 말씀드렸던 1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학교 공식적으로 가는 날이 190일이고요. 공식적으로 가지 않는 날이 175일이에요. 보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년에 한 절반은 공식적으로 원래 학교를 안 가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 중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뭐 애들 공부에 학교에 맡겨놓으면 되지 뭐 아들 생활태도 뭐 그런 거 그냥 학교에 맡겨놓으면 되지. 대부분의 아이들의 어떤 차이는요 190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교 가는 190일은 똑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공교육 수준이 대부분 어느 정도 충분히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는 191수만큼에서는 아이들 각자의 어떤 수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175일에서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의 절반은 원래 학교를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간 게 아니라 원래 절반은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195일을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정교육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5일 곱하기 6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 175일 곱하기 6년에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그냥 지나간 것과 그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무언가를 채워나간 아이는 사실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5일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에 우리 아이를 위한 가정에서 어떠한 교육 방침, 교육 철학,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것을 세우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 175보다 훨씬 더 많은 날수로 채워진 그런 한 해였죠. 이미 절반은 지나갔어요. 남은 2학기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175일에 대한 준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놀게 하지 뭐 노는 게 좋은데 놀게 하더라도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놀므로써 어떤 대인관계를 키울 것인지 여기서 무엇을 어떤 가정 현장 체험을 가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안에서 무엇을 우리 아이가 느끼고 의미를 찾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그런 등등이 최소한 사전에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체험 어디 가잖아요. 아이들 얘기장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디 뭐 궁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궁궐 얘기는 없고 거기서 먹은 돈가스가 맛있었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예. 자, 175가 왜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 175이라는 일 이렇게 많이 안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막막하세요. 어디부터 교육 과정을 가정에서 체계를 잡아야 될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까 3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30. 이 30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책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대답하시는 분께. 기회는 빨리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를 푸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30은 무엇일까요? 틀려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법적 공휴일 뭐 그런 걸까요? 아, 예, 지금 배은혜 어머님이시죠? 네. 법적 공휴. 네. 저는 네네. 방금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가 그냥 뭔가를 계획해서 네. 조금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한 이것도 이제 기간이 30일인데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기간을 30 단위로 쪼개면 좋을 것 같다. 네. 자, 일단은 틀리셨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김미순. 네. 저는 그 30일이라는 시간이 혹시 모든 아이들이 그냥 다 쉴 수 있는 그 법적 공휴일 같은 그런 개념의 날짜인가 해서 30일인가 했거든요. 아까 그럼 법적 공휴일이라고 처음 말씀하신 분이 김미순 어머님이셨나요? 네네. 그러셨구나. 제가 화면을 그럼 잘 봤습니다. 어쨌건 네. 예, 그럼 김미순 어머님과 배은혜 어머님 두 분께 다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이메일 주소를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30은요 시간이 아니고요 책의 권수입니다. 권수. 예, 30권이라는 책입니다. 자, 어떤 30권이냐면 요즘에 자녀 교육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도 내용이 이렇게 막 전문 교육 교대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경학, 교육공학, 교육행정 그런 전문 교육서적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교육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초등 자녀 교육서들도 많아요. 자, 이런 걸 최소한 30권 정도 읽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럼 왜 30권이냐? 한 권의 교육 저서가 집필되려면 보통 이 안에 약 40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이제 출판용으로 꼭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조그만 소제목들이 한 4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40개의 소제목 안에는 한 명 한 명의 보통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들어 있어요. 즉, 한 권을 읽으면 40명의 아이들 사례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여 가지의 교육적인 어떤 이론들을 같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0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0권 곱하기 40명 하면 1200명의 아이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뭐 중복되는 거 좀 떼어난다 치더라도 최소한 1000명 정도의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다른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면 이것이 빅데이터를 체득하시는 거고요. 아이들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발달 과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다양한 사례를 최대한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서를 30권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1000명 넘는 아이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1000명이 어느 정도 의미냐면 저 같은 초등학교 교사가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야 만날 수 있는 학급 어린아이들의 수입니다. 30권을 먼저 읽으시면 간접적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힙니다. 어떤 감이 잡히냐면 그렇게 읽으시고 나면 우리 아이에게 이것은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이 잡히셔요. 그리고 나면 교육 계획을 이제 한 달간, 두 달간, 1년치를 조금씩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큰 줄기를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지금 본인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세운 교육 기준으로 쭉 밀고 나가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자면 최소한 30권을 읽으셔야 되고요. 선생님 30권 그거 언제 다 읽나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읽으시면 일주일이면 한 권 정도 읽어요. 그럼 한 달에 4권이죠? 1년 10달이면 벌써 40권, 그냥 30권 쑥 넘어갑니다. 꼭 강의 마치시고 오늘부터 바로 한 권 이렇게 정하셔서 도서관에서 뭐 대출도 하시고 빌리시기도 하고 뭐 사서 봐서 보시기도 하시고 꼭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감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자존감 하면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존감의 비밀은 가장 기본적인 건 자아 존중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자아 존재감, 자아 존중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예. 사실 자존감 하면 1번에 있는 자아 존재감이 먼저입니다. 자아 존재감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하면 자아 존재감과 자아 존중감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자아 존재감이라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자아 존재감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라고 느끼는 게 자아 존재감입니다. 아니 선생님, 당연히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뭐 제가 뭐 바본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는 너무 나약해서요. 내가 여기 스스로 있다고 잘 못 느낍니다. 에이, 어떻게 못 느껴? 진짜 못 느낍니다.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거기 있어라는 어떤 사인을 줘야 내가 여기 있다고 느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급하게 서창도서관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지금 빈 공간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 앞에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몇 분 이렇게 얼굴도 드러내 주시고 화면을 통해서 저를 바라봐 주고 계셔요. 예. 만약에 화면도 다 끄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냥 방에 저쪽 구석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뭐 아니면 그냥 뭐 청소하고 있거나 강연을 안 보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강연을 그래도 끝까지 마치고 갈 겁니다. 열심히 마치고 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서창도서관에서 강연을 했지. 그리고 강연을 했지. 강연을 했어. 강연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존재감 상실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고 너가 거기 있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냥 엉얼엉얼 대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눈맞춤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까꿍까꿍도 해줘요. 그리고 이쁘다도 해주고. 그러한 눈맞추는 시선이 계속 느껴지면 갓난 아이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맞춤을 자주 해주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그 순간부터 자아 존재감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0세부터 만 3세까지 누군가가 자주 눈을 마주쳐주고 도닥여주고 그 아이의 시선에 응답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럼 선생님 이제 사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 왔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직장 다니느라고 아이 자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이 자아 존재하면 어떡하죠? 네. 초등 시기도 사실 그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직 존재감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틈나는 대로 지금이라도 아이를 자주 바라봐 주십시오. 자주 바라봐 주시는데 여기서 바라봐 주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바라보면 어떠한 판단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 봤을 때 좋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만 보죠.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초등 아이들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바라봐 주시죠. 딱 거실에서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이놈의 자식 또 TV 보고 있네. 이놈의 자식 또 스마트폰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겁니다. 바라보시고 있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바라보시는데 뭔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직 바라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든 뭐 TV를 보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던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서 그래도 뭔가 올라오지 않을 때 실제로 그냥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냥 TV 보고 있네. 그래 게임하고 있구나 하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가 진짜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요 꼭 시선이 아니어도 듣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뭐 거실 한편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무슨 과자를 먹고 있구나, 그래 뭐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만 주는 것으로도 아이는 자기의 존재감을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개념, 우리가 보통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했던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있냐면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있을 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뭐 안 좋게 욕하고 뭐 핀잔을 주고 그래도 단 한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그냥 온전하게 바라봐주면 괜찮습니다. 그때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싹 트는데요. 그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대상이라고 불러요. 자기 대상 좀 화면 보이시죠? 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사람이나 사물. 언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심리학자들이 한 300명 정도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그때 뭐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뭐 고아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뭐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아이들 샘플링을 모아요. 뭐 누가 부모가 알코올릭 중독자였다든지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상태에 놓였던 아이들 샘플을 모아놓고 예상합니다. 당연히 30년쯤 뒤에는 이 아이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그쵸?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듯이 뭐 결혼하고 또 가정생활 이루고 이런 평범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묵혀놨다가 30년 뒤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참 이런 조사들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조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 되게 별개 얘기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의외로 300여 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생활. 3분의 1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 정도면 이게 아이들의 무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상처를 받고 그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30%나 되잖아. 300명 중에 100명이나 됐단 말이야. 이게 뭐지? 하면서 그 100명에 대한 연구를 또 집중했어요. 100명에 대한 연구를 집중했더니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각자가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 힘들고 상처받은 그런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 100명의 아이들에게는 다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준 단 한 사람씩이 다 있었습니다. 뭐 어떤 고아원 원장님도 있었고 뭐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있었고 등등 그 자기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타인이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복돋아주는 단 한 사람씩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가정에서 꼭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삼촌 이모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그래도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맨날 화내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맡기세요. 네, 누군가는 그런 대상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존감의 3대 기본 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아 존중감과 자아 존재감과 자아 존중감은 이제 자존감의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가장 기본 토대가 있으면 토대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을 자존감의 3대 기본 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그 윤형균 박사님이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자존감의 3대 기본축을 이렇게 말을 하셔요. 이겁니다. 자효능감, 자조절감, 자기 안정감입니다. 효능감, 조절감, 안정감, 이것이 자존감의 3대 기본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기 효능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참 쓸모있네 라고 느끼는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뭘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쓸모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예전에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학교에 오면 제 책상 서랍 옆에 아이들이 휴대폰을 끄고 이렇게 냅니다. 스마트폰을 내면서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올 때마다 아침마다 다 눈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휴대폰을 내면서 눈을 마주치고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휴대폰만 내면서 이런 웅승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느낌 좀 철렁해요. 우리 철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제 학교에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집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1교 시작하기 전에 살짝 옆에 가서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철수야, 혹시 뭐 어디 아프니? 집에서 무슨 힘든 일이 혹시 있었어? 학교에서?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이에요. 괜찮아요. 예. 일단은 뭐 저한테 바로 이야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좀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괜찮았습니다. 수업 잘하고 또 쉬는 시간 되고 아이들이랑 잠깐 노는 것 같고 또 2교시 되고 3교시 이렇게 4교시까지 수업이 진행됐어요. 자기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 옆에 있는 짝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철수가 울어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봤더니 철수가 닭독 같은 눈물을 책 위에 뚝뚝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뚝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철수에게 일단 화장실 가서 한번 얼굴 좀 씻고 다시 와서 안정하게 되면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4교시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4교시 끝나고 나서 철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철수가 약간 좀 행동이 좀 굼뜬 아이입니다.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날도 아침에 엄마는 이제 회사 가느라고 아빠도 회사 가느라고 바쁜데 아이가 자꾸 느릿느릿하게 뭘 하고 좀 빨리 다 준비하고 밥도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오늘 뭐 이렇게 준비물이 뭐 있다고 뭐 리코더가 뭐 어쩌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확 이제 뚜껑이 잠시 열리신 거죠. 뚜껑이 잠시 열리시면서 맨날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 안 하면 바쁜 와중에 너 이렇게 굼뜨고 느려 터져가지고 너 그렇게 느려 터지고 굼뜨면 나중에 회사 가면 그냥 너 맨날 그냥 다 이렇게 잘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에 왔는데 하필이면 아까 그 4교시 사회 시간이었는데 그 사회 시간의 내용이 세계의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었어요. 아이가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같이 게으른 애들은 어느 일을 해도 맨날 다 잘릴 거라고. 앞으로의 그 자기의 효능감이 그냥 바닥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자,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뭐 급박하고 뭐 그러셔도 아침만큼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집안 일을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침만큼 꼭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좀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 아침에 무언가 그런 말을 듣고 오면요, 자꾸 학교 와서 그걸 되뇌입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어떤 비슷한 생각, 뭔가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올라온 채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다가 저녁쯤 돼서 집에 가요. 부모님들은 아침에 좀 화를 내셨다가도 마음은 좀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또 잘 괜찮나 하고 저녁 때 안 보면 또 아이가 괜찮은 모습 보이면 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학교 오는 날수마다 그게 채워지면 무의식 안에서 아이의 자기 효능감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풀면 자꾸 틀릴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만 찾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 내가 그래도 무언가가 쓸모 있다라는 느낌, 이것이 자기 효능감이고 이것이 자존감의 한 축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아까 세 개가 있었는데 자기 조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절감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한다.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자기 조절감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막 무엇을 하냐면 내 의지대로 막 내 욕망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이것이 자기 조절감이에요. 선생님, 자기 욕망을 조절한다고? 이게 뭐죠? 이런 겁니다. 보통 이 자기 조절감이 생기는 중요한 보통 이게 절대적 시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언제냐면 아이들 기저귀를 뗄 때입니다. 기저귀를 뗄 때.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응아가 마려운 것 같은 그런 신체 욕구가 오면 그냥 쉬하고 응아를 해버리면 됐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 욕구에 대해서, 신체적 욕망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저귀를 떼어놔더니 이상한 통을 갖다 주면서 여기에서만 응아를 하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욕구를 조절해야 되는 긴박감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 조절감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실수도 하죠. 여기다 응아하려는데 안 하거나 뭐 입에다 쉬하거나 그러면 이때에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안에서 조절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도 그래 여기서 응아했구나, 잘했네. 이번에 좀 응아하다 좀 흘렸네, 괜찮아. 다음 너가 시도를 했잖아.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분위기와 아유 지저분하게 왜 자꾸 여기다가 응아하고 엄마도 빨리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응? 그리고 더더욱 사실 예전에 안 좋은 방법들이 있었죠. 막 이불에다가 쉬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금 얻어오라고 막 동네 방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창피 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수치감을 주면서 자기 조절감을 배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 조절감을 배워야 하는 순간에 극도의 수치감이나 어떤 어감이나 통제를 하면 자기 조절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기 조절감이 안 생기고 뭐가 생기냐면 그냥 자기 욕구를 통제해 버립니다. 그냥 딱.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오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냥 꼭 집에 와서만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통제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신경성 병제가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신체화까지,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조절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 나의 욕구에 대해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야 아이들이 평소에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갑자기 막 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늘 불안하겠죠. 그래서 자기 조절감이 없는 아이들은 좀 불안 요소가 높습니다. 동시에 불안 요소가 높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제한하고 멈추려고 한다 그러면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TV를 봤는데
30분만 보고 TV를 이제 끄자고 했는데 30분만 보고 딱 멈췄어요. 그러면 자기 욕구를 조절한 겁니다. 그때 격려를 한껏 마음껏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욕망을 무언가 조절하는 것들이 보일 때 그때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든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조절감들을 얼마나 큰 유혹이고 내 의지를 발휘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보일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자꾸 격려를 해주십시오. 격려를 해주시면 자기 조절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아주 불안감이 낮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3대 기본 중에 세 번째 자기 안정감 말씀드립니다. 자기 안정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지만 학교에 나와서 학교 끝나면 어느새부터 갑자기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선생님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어차피 뭐 학교 끝나고 나가봤자 또 학원 갈 거고 학원 가서 또 끝나면 또 집에 가면 또 학원 수도 이따만큼 있고 그냥 학교에서 놀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냥 학교에 더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아프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냥 학원 좀 빼놓고 좀 있다가 야무실 좀 누워있다가 예. 우리 아이들이요 집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집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을 떠올렸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걸 느낀다면 안정감이 낮은 겁니다. 교육 실험 중에 아주 옛날 오래전에 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아기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엄마 원숭이를 제시해줘요. 하나는 차가운 철로 만든 아기 엄마 원숭이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인형 같은 포근한 천으로 감싸진 그런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기 원숭이를 관찰합니다. 아기 원숭이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기 원숭이는 하루 종일 포근한 엄마 원숭이 인형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다가 딱 한 번만 차가운 엄마 원숭이에게 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차가운 엄마 원숭이에게만 이렇게 우유병을 꽂아놨어요. 우유병. 그러니까 이 아기 원숭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못 참을 정도가 됐을 때만 잠깐 차가운 엄마 원숭이한테 가서 쪽쪽쪽쪽 우유병을 마시고 다시 따뜻한 엄마 원숭이로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이 아니면 잠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잠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학교로 재빨리 이렇게 오고 그나마 학교 오면 물론 학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때 친구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놀 수도 있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집을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을 떠올렸을 때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집에 가면 일단 좀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나의 모든 긴장감을 쫙 놓을 수 있는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도 뭐 맨날 짜증만 나고 엄마는 또 뭐라고 할 거고 뭐 아빠는 또 뭐 그냥 맨날 늦게만 들어오고 뭐 할 거라고는 뭐 스마트폰밖에 없는데 그나마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못 하고 뭐 등등등. 자, 최소한 집에서 아이의 방이든 어떠한 공간이든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것이 각각 집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떠올려 보시고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어 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만의 공간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상 그건 외부와 무한대로 연결 있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면서 진짜 아이가 자기 혼자 무언가를 꾸미고 만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그래서 문을 잠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한 어디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집에 안전하게 문 잠그고 있는 것이 제일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것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고 이제 행동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통은 강연이 한 1시간 반에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오늘 강연은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일 겁니다. 뭔가가 보이죠? 95점 대 100점, 말투, 대체물, 논문.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자존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점 대 100점이라고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드렸고요. 95점 대 100점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95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린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점심때 막 울어요. 울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이것만 맞았으면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100점 맞은 아이가 운동장에 나와서 신나서 막 뛰어놉니다. 나 100점 맞았다 하면서 뛰어놀아요.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점인데. 한 아이가 제게 다가오면 선생님 철수가요 100점 맞았다고 너무 좋다고 운동장에서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다녀요. 막 이러고 다녀요. 누가요? 철수가요. 누가? 철수가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철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50점만 넘어도 정말 기적이 일어난 아이인데 100점 맞았다고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자랑하듯이 뛰어다니면서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원래 철수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사실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왜냐면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늘 행복한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이건 뭔가가 그 아이에게 불행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철수를 점심시간 끝나고 조용히 불렀어요. 철수야 너 100점 맞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녔다면서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100점 맞아요? 100점인데요? 너 그 시험지 채점한 사람이 선생님이야. 지금 어디 앞에서 지금 이거 봤냐? 너 100점 아니잖아. 선생님 저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과학 몇 점 합치면 100점인데요. 그러네. 다 더해보니까 100점 맞네. 그래 맞구나. 100점이구나. 너 100점 처음이지. 네, 저 처음이야. 너무 좋아요. 그래 수고했다. 장하다. 내가 그걸 몰랐네. 맞아. 다 더했어야지. 원래 점수는 그렇게 총 합점으로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자, 4개의 과목이 합쳐서 100점 맞았다고 좋다고 뛰어다니는 아이와 4개의 과목 중에서 3개의 과목은 100점을 맞았는데 한 과목에서 95점 하나를 틀려서 올백을 맞지 못했다고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나가 틀려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아이들이 이해는 해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구의 자존감이 더 높을까요? 이런 겁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곧 무기력하다는 것과 같다. 무엇에 완벽해야 한다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는요. 무기력해지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완벽한 상황이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올백을 맞는 상황이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무기력함을 만나게 하고 그 무기력함이 누적되면 오히려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든 2개 틀리든 괜찮습니다가 아이에게 무기력함을 덜 만나게 해줘요. 이런 쭉 과정 안에서 10번을 시도했는데 9번 실패하고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10번째에 성공했잖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무기력함에서 해방하게 해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완벽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책하게 되면 그 아이는 무기력에 노출되고 이거는 자존감에 사실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계획성 이렇게 쫙 하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다이어리에 가득 들어 있으면서 체크 돼서 완벽하게 체크돼야 오늘 하루가 완벽한. 이거 나쁜 생활 습관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인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상황에 따라 오늘은 하나나 두 개 정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못하면 내일이나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채워야지, 체크리스트가 꽉 돼야지, 근데 그 자야지 잠잘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너 그냥 이거 다 채워. 이건 완벽함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체크리스트 있게 계획성 있게 하되 한두 가지 정도, 근데 그때 상황에 있어서 유연성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무력감에서 아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번, 세 번 해서 성공하면 되죠.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 중에 두 번째, 제가 말투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말투,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말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실을 시킵니다. 들으셨나요? 잘 안 들리셨어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좀 들리시나요? 네. 네. 긴 한숨입니다. 아니면 한숨이 아니어도 돼요. 이러면 한숨과 비슷한 눈빛. 이런 거죠. 그래, 뭐 네가 내 또 그럴 줄 알았거든. 내가. 너가 또 그럴 줄 알았어. 말은 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행동과 제스처와 어떤 숨소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상당히 낮춰줍니다. 특히 언제 하면? 제가 아까 그 철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언제? 아침에. 아침에 이런 뭐 엄마 아빠는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아휴 참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단순하고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을 안고 아이는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간신히 회복해서 와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집에 와서 저녁 때 보면 애가 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괜찮은 것부터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반복이 됩니다. 아주 짧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을 낮추고 늘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의 뉘앙스의 한숨과 표정들 꼭 특히 아침에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요 선생님 저녁 때는 괜찮나요? 물론 저녁 때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그래도 저녁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엄마가 막 화를 냈든 짜증을 냈든 한번 탁탁 서로 주고받고 했어도 잠자기 전에 괜찮냐라고 가서 볼 수가 있어요. 학교를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저녁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면 또 애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이걸 꼭 풀고 아이를 재우십시오. 엄마가 미안했다. 그때 엄마가 조금 감정이 상했었네. 엄마의 감정이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엄마도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무의식이 잠자리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잠을 자면 꿈속에서 잠재의식은 무의식이 아이가 잠을 잘 때 이러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깊은 곳에 잘 간직해 놓습니다. 간직해 놓기 전에 미리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자,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실할 수 있는 세 번째, 제가 대체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대체물이 뭐냐면 아이들이 힘든 시기들이 다 있어요. 특히 친구 관계에서 막 슬퍼하는 때가 옵니다. 나야 절친인 줄 알았는데 막 나를 배신하고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한테 욕하고 다닌 친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등등을 알게 되면 너무 슬프죠. 집에 와서 웁니다. 씩씩거리고 화도 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가 힘든 거라 좀 위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학교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애매해요. 뭐 우리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주워 들었다는데 그 아이가 그랬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엄마 입장에서 화도 나는데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죠. 야 그냥 잊어버려. 엄마가 오늘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탕수육 사줄게. 오늘 치킨? 이거 먹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다. 아니면 뭐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올까? 등등.
이것이 대체물입니다. 이러한 대체물을 즉각적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가 일단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슬퍼하고 울고 화내고 하는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리고 나서 대체물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사실 대체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힘들고 아빠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자꾸 분위기 바꿔서 막 농담하고 막 띄우려고 막 그래요.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가 슬퍼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충분히 울게 하시고 그리고 나야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생각합니다. 왜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내 말투가 뭐가 이상했나? 내가 예전에 나도 뭔가 실수한 게 있나? 하면서 그 아이뿐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어떠한 행동의 요인들이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대체물을 살살살 전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아이가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으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건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은 타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 수 있는 그런 나이 고학년쯤에 되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보통 언제 바라보냐면 그런 힘든 시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떠올리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면 등등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시간을 뺏지 않으시려면 대체물을 위로의 대체물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존감을 상실하는 아주 큰 것 중에 네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눈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눈물. 누구의 눈물이냐면 엄마의 눈물입니다. 이건 뭐 아빠의 눈물도 될 수 있어요. 자녀 앞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고 좀 속상하면 아이 때문에 속상하면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집안에서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엄마가 지금 새벽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등등등 하면서 아이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엄마 미안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요. 엄마의 눈물은 정말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말이 듣지도 않고 기구장이고 사고치던 그런 청소년들도 엄마가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짠하고 무언가가 멈추게 돼요. 그만큼 엄마의 눈물의 힘이 세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아이들은요 의지력이 매우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스마트폰을 켜고 뭐 게임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욕하고 막 싸움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엄마의 눈물을 떠올립니다. 이거를 알면 엄마가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네. 나 때문에 또 울지도 모르겠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좀 잘못했네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애써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를 또 울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 이러한 잘못을 또 저질렀다는 걸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되니까 계속 숨깁니다. 일은 계속 더 커지고 아이 자존감은 계속 내려갑니다. 선생님요,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 땐 그냥 울어야 되겠어요. 그냥 우세요. 힘들 때 우는 거 괜찮습니다. 아이 앞에서 말고요. 방 안에서 혼자 우시든지 아니면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날 힘들게 만드는 남편 앞에서 우십시오. 남편은 그런 눈물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그러한 부모의 눈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힘드시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방에서 혼자 흘리시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 앞에서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배우자는 그것에 대해 같이 책임을 해주고 공감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의 상실감 느낄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피해라라고 지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생성됩니다. 자, 머리 있고 사과, 눈동자, 감정인식, 눈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뭐냐면요.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십시오. 신체 접촉을 하라는 겁니다. 시선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 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서먹서먹한 것 같고 꼭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체적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툭 부딪히거나 지나가거나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초등 시기는요 아이들이 직관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합니다. 어릴수록 직관력을 사용하고 초등 시기 고학년하고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직관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로 넘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초등 시기는 직관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촉 보면 촉 아는 겁니다. 이게 직관적인 사고입니다. 왜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나의 직감에 의하면 저 사람이 범인이야. 뭐 증거도 없는데 범인이래. 이런 것이 바로 직감이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직감적으로 대화를 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신체적 접촉이에요. 머리도 그냥 아무 말 없어도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고 거실 지나가다가 어깨를 한번 세게 툭 부딪혀줍니다. 그럼 쭉 쳐다보겠죠? 헐하면서 아빠가 왜 날 치고 지나가지? 하고 볼 겁니다. 그때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씩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이가 느낌이 이상해요. 아빠가 날 쳤는데 또 기분이 나쁘진 않아. 아빠가 뭘 나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고 이것 자체가 그냥 대화입니다. 이것 자체가 대화예요. 전 모르시겠으면 그냥 가끔 그냥 머리를 한번 쓰다듬다가 한번 쑥 눌러주세요. 힘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툭 치고 지나가도 됩니다. 나 때렸는데 왜 때렸지? 근데 엄마가 막 묻고 있어. 그렇게 쓱 그냥 지나가. 그 순간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엄마가 나와 계속 관심도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아이를 툭툭 치실 때 중학생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치시는 건 초등 시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번째 제가 사과라고 적어놨습니다. 사과는 먹는 사과, 애플이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화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내도 됩니다. 화낼 수 있어요. 화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풀다라고 이야기하죠. 풀긴 풀어야 되는데 풀다 보면 뭐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요. 자, 2가지만 유의하십시오. 너무 화가 난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만 유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화를 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꼭 하셔야 될 게 나중에 어머님도 좀 감정이 좀 돌아오시고 나면 꼭 사과를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엄마 감정이 이러이러했다고. 너가 너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사실 화가 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에는 아니면 맨 처음에는 그래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감정의 해소는 화남의 해소는 결국 마지막에 서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화가 결국 풀리게 되는 겁니다. 화를 쏟아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 자체로 the end가 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과정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자, 3번째 제가 눈동자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아 존재감이 있는데 자아 존재감이 형성되는 것은 눈을 자주 마주쳐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의 존재감이 틈나는 대로 아이의 시선을 맞춰주십시오. 시선을 맞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잘 들어도 됩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불렀을 때 아빠하고 불렀을 때 잘 들어주시는 것도 시선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4번째 감정인식입니다. 감정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라는 용어를 이제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래 이렇게 받아주고 감정을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엄밀히 표현하면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보다 감정인식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감정인식이 뭐냐면 사실 공감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진짜 공감은 어떤 게 공감이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요. 아프면 엄마도 진짜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아이가 아픈 거에 고통을. 그게 공감입니다. 느낄까? 똑같이 느껴야 그게 진짜 완벽한 공감이죠. 선생님 그런 사람도 있나요? 정말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정신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직관이 아주 강한 MBTI에서 보통 직관을 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직관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천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상대방이 쓰러지면 자기도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공감을 느낍니다. 천부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고 또 이제 그런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 중에 오랜 시간 그걸 수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는 정신분석에서 수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감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수련을 거치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단계의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공감을 하면 상대방이 바로 그 즉시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감은요 그런 공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천부적이지도 않고 그런 걸 수련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공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정인식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요. 그러면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그 감정을 읽고 인식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너가 지금 우울하구나. 너가 지금 짜증이 나는 거구나. 이게 아이의 감정인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걸 공감했다고 표현하고 수용했다고 표현하고 아이가 그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받아주라고 얘기하죠. 이 과정이 감정인식입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까지 그 느낌까지 모르지만 너가 지금 우울한 건 알겠어. 내가 인식했거든. 그래서 넌 지금 우울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이 감정을 구분을 잘 못해요.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우울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등등. 그때부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한 후에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오네. 그럼 내가 주목을 해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잠깐 좀 그러지 않도록 내 의지를 더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이 내 감정 인식을 한 후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 인식을 누군가가 자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아이가 자기 감정을 무슨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폭발하거나 깊은 우울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냥 짜증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감정 인식은 아이들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읽어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마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감정을 거울에 놓고 비춰서 이게 뭐네 어떤 거네 하고 딱 보고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요 타인으로부터 풀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국 자기 안에서 푸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푸는데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뒤에 해결 방법이 나와요. 감정인식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서 감정들을 풀어나갔을 때 자기 효능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결국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자기 효능감도 연결되고 또 자기 조절력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눈물입니다. 여기서도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앞에서도 언급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위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도 위로가 돼요. 근데 진짜 위로는 내가 슬퍼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진짜 나의 최고의 위로를 해주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해야 될 거리를 자꾸 딛고 일어납니다. 자, 조금 약간은 좀 숨차게 달려온 듯 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우울한 것 같으면 일단은 움직여라.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힘들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우울에 빠져 드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물기도 하시고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시고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냥 작은 부분 발꼬락부터라도 이렇게 살짝 꼼지락거리세요. 그 꼼지락거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나의 우울감이나 무력감에서 의지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 무언가를 어떻게 이 우울감에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간단한 방법. 잠시 쉬셨다가 일단 움직이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무언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시간 10분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쭉 나가시지 않고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하고 또 시선을 마주쳐 주셔서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 존재감도 또 열심히 높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또 좋은 기회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줌으로 100명 넘게 강연할 때는 사실 이렇게 말로 주고받고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채팅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분씩만 질문 듣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음성으로 충분히 듣고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지금 소고 해제하시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듣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순 어머님. 네, 그 아이의 감정에 눈 맞춤하면서 감정을 인식해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동생하고 싸워서 아이가 화가 나면 네.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많죠. 본인이 잘못해서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저도 화가 나니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는 좋은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네. 이제 지적을 하게 되고 네.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화를 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사과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들어주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되죠? 큰 아이가 딸이고 작은 아이가 아들이에요. 10살하고 학년은? 7살. 10살이면 4학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하고 이제 1학년이요? 7살. 유치원? 유치원생. 한 4년 정도 터울이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연은 그러면 딸에 관련된 거네요. 그쵸? 네, 첫째 네. 딸 그런 거 좀 분명히 네. 어머님이 판단하시기에 첫째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내면 첫째는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제 화가 나게 되고 또 감정이 안 좋은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레포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첫째 입장, 이거 둘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내 편이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인데 나를 더 위해 줘야지. 무조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우린 엄마 아빠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싫습니다. 왜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지? 왜 똑같이 사랑하지?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다고 짧게 말하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혼자 화를 내든 억울해하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할수록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기본 의식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어주고 그 내 편이 되어준 증거를 바탕으로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못 느끼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짧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만 얘기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고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이렇게 형제관계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각자가 느끼기에 엄마가 형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 엄마가 동생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 라고 착각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따로따로 해주십시오. 뭐 지금 아침에 유치원을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에게 유치원을 데려다 줄 때 뭐 언니 얘기는 어떻게 해라고 언니 얘기를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유치원에 가는 그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거나 하면 그 3학년 딸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걔만 따로 불러서 편의점에서 동생 없을 때 언니니까 너만 이거 삼각김밥 사주는 거야 하면서 뭔가를 그 아이에게만 따로따로 받는 걸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동생이기 때문에 언니이기 때문에 뭔가 더 대접받고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뒤부터 형제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미안하거든. 내가 더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더 사랑을 걔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나의 것을 걔한테 좀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어떻게 약속을 잘 지키고 하라고 할수록 자기 몫을 더 챙기게 됩니다. 각자가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게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예. 자, 또 다른 분 계시나요? 네, 배은혜 어머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숫자에 대한 건데 네. 175라는 숫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학교를 가지 않는 놀더라도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 집에 있게 되는데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랑 5살이에요. 네. 2학년은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큰애는 여자고 둘째는 남자요. 5살은 남자아이. 그래서 최근 한두 달간에는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도 못 가고 있었는데 집에 머무르는데 그게 계획을 세우고 이게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효능감, 자아 존재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뭔가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조금 수용 범위를 넓혀서 네. 이해를 해야지 그럼요. 예, 그럼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본인이 느낄 수도 있는 것도 강압적이지 않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참 제가 어렵더라고요. 네. 뭔가 학습에 짜고 네. 제가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네. 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175일하고 30권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는 여기서의 계획은 좀 큰 줄기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줄기를 먼저 세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는 그 목적의 의미에 가깝죠. 그럼 목적이 있은 후에 목적에 맞는 목표와 단계적인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단순화하실수록 좋은데 아까 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재감,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이런 것들을 3가지 동시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분화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 생활 습관이면 생활 습관, 무언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 한 가지를 한 6개월 정도만 집중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보통 습관이 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이거든요. 아니면 3개월에서 적게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학습이라면 그냥 저녁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습지 한 장을 풀게 하고 싶다. 이것만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그걸 한 가지를 계획을 주시면 그거는 쭉 가는 겁니다.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한.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 아이가 그 시간 그 장소가 되면 그냥 말없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과정의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많으면요 다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뭐 체력적으로 좀 달리기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럼 달리기에 대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잡으시고 다른 것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하겠다 하는 걸 3개월, 6개월 쭉 하면 그것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6년 동안만 해도요. 6년 동안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이나 좋은 학습 습관 중에 큰 것들 하나 잡을 수 있어요. 뭐 독서 습관이든 그걸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떻게 그러한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그 한 가지의 좋은 방법들이 뭘까 하려면 또 독서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면 거기서 효과적인 방법들도 얻을 수 있고요. 계획을 세우긴 세우시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잡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쭉 이게 습관화될 때까지 반복하시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도움이 근데 되는 만약에 부분이죠. 그게 안 되었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안 되었을 때 수영 그 완벽하지 네.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 완벽하지 않아도 만약에 되는데 계획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5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4가지를 못했는데 이 한 가지만큼은 꼭 하고 가자라는 걸 세우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했어요. 예. 저는 이런 그 한 가지만도 못했다. 이거는 완벽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실 완벽한 것쯤은 5개를 다 해야 되는데 4개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한 가지는 들고 가는 거를 꼭 가지고 계십시오. 다 안 해놓고서도 이걸 유연성을 갖고 무언가를 더 그냥 했다. 이건 유연성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방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냥 결국엔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나도 힘들고 지치니까 잠깐 오늘은 쉬자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끈기 있게 한 가지만큼은 계획을 잡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사실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하실 분위기 강연 중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다 쏟아놓으시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멈추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같이 이 자리 사실 아마 클릭하시면서도 접속할까 말까 그냥 좀 쉴까 말까 고민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 함께 하신 거 아마 후회 안 되실 거고요. 어떤 것이든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 얻어 가셨으면 꼭 우리 아이와 함께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같이 권해드리면서 그럼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관계자분들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